지역이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서 두 분 의견을 여쭙었는데 두 분 다 정부 책임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질문 내용부터 좀 보면 귀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앙정부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시도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에 45%가 정부 책임이 더 크다. 시도교육청이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27%. 그래서 정부 책임이 크다라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는데 특히나 이번 그 누리과정의 당사자격인 미취학 아동이나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의 대답 중엔 77%가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반면에 9%는 시도교육청 책임이 크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들은 중앙정부에게 큰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약간의 차이지만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충 설명드리면 그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번 조사의 35%가 그 대통령 공약 기본으로 실천이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미흡하다 지원을 삭감했다 이런 게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리과정 그 3세에서 5세 유아를 둔 가정 정도의 연령대에서 정부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응답이 나온 거죠. 77대 9? 그렇죠. 이 여론조사 그냥 뭐 짧게 전해드렸는데 한국갤럽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고요.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휴대전화 RDD 조사 방식으로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8%고 전체 질문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유창임 기자, 국회의원 선거 하기는 한답니까? 지금 뭐 지역에서는 그 각 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있고 일정 정도 이제 선거 활동을 홍보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 공천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하위 20% 컷오프에 대한 공천 룰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분위기는 지금 4월 13일 날 하기는 할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 지역구를 몇 개로 할 거냐, 그리고 지역구 숫자에 따라서 획정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지금 아직 정확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 선거구 결정 때문에 한마디로 밥그릇 싸움 때문에 그걸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 이런 상태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연말까지 그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안을 만들라고 제시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 올해 그러니까 1월 1일 0시부터 지금 선거구가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원칙이 그렇죠. 네. 그 뭐 보충 설명을 드리면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에 그 현재 그 투표 가치의 평등성이 위배된다면서 현 국회의원 선거구 3대 1이 위배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 좀 쉽게 설명드리면 30만 명에서 한 명을 뽑는 거나 1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나 이게 위배되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60곳이 통폐합되거나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선거구 획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서는 쟁점 법안과 그 선거구 획정을 동시에 같이 처리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별도 처리를 하자라는 이런 각자의 의견이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기존 246개 지역위원 수를 253석으로 늘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역구 숫자에 대해서는 하여튼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데 현행 그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으로 그대로 둘다면 비례대표는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47석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제 비례대표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선출 방식을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걸로. 또 한 가지 뭐 이제 지역구 위원수를 각 지역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 우리가 녹화 방송이니까 뭐 방송이 나갈 때쯤에 이제 며칠 좀 시차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뭐 선거구 획정이 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정치권이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 정치사를 보면 그 선거구 획정이 뭐 사상 초유 극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또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찾아봤더니 16대, 그러니까 2000년도죠. 2000년에 시작됐을 때 그 65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7, 18, 19. 투표일로부터 65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됐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요? 17대는 37일, 18일 때는 18대 때는 47일, 19대 때는 44일. 이거 평균을 나눠보니까 평균 48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 전 48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됐더라고요. 사실상 지금 4.13 총선이 남은 상태에서 방송 녹화되고 나간다고 하면 끝나고 설 명절 이후 그때 되면 그 시기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선거구 공백 상태는 특히나 우리 천안 아산 지역에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천안 아산 지역 같은 경우 선거구 증설 대상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금 각 예비 후보들은 천안 병을 만약에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안 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구가 획정된 다음에 다시 이제 선거구를 바꾼다라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산시도 가불로 선거구가 증설이 될 경우 많은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앞서 김종익 기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선거구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있는 선거운동은 다 불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묵인해주는 그런 편법을 지금 네.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일종의 지금 코미디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선거구 획정 단계부터 이게 좀 논란이 되지 않았었나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획정위원회 구성부터. 네, 획정의 구성하고 의결 문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에요? 그 획정의 구성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한 명 있고 나머지 여당에서 4명, 야당에서 4명. 이 구성 단계가 똑같이 비례대표가 됐고 여기서 의결 방식에도 문제도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려면 이 끝없는 대립을 펼치는 여야 간의 이 선거구 획정이란 사실상 논란의 소지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또 획정위원이 또 사퇴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야의 그 대리전 성격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있다 보니까 도저히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을 국회의원들도 곧 후보자인데 국회에서 이걸 결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이 있어서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렇죠. 과거에는 국회에서 그 운영을 했던 것을 그렇게 좀 바꿨던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당에서 4명 추천하고 야당에서 4명 추천하고 선관위에서 1명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9명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더더군다나 의결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되고 그렇죠. 이게 뭐 아까 대리전이라고 표현하셨나요? 도저히 뭐 당초 취지를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사실상 뭐랄까요? 지금 뭐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고 결국에는 또 국회에서 주무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문제점과 그리고 그 의사결정 구조 한계 아까 앞서서 언급했듯이 그 여야가 4명씩 했다고 해서 3분의 2 이상이 돼야지만 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컸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엔 뭐 이렇게 되면 선거는 뭐 예정대로 하기는 할 거라고는 했는데 선거가 끝나도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국민의당에서는 선거 일을 뒤로 미루자라는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 한 가지 그 전라북도 한 예비 후보는 선거구가 획정되기 이전에 선거일이 확정된 것은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지금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세종시의 한 무소속 예비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단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의원들 1심에서 징역 6월에 5천만 원 추징 선고받았습니다. 1,100만 원을 받은 것이고요. 공사수주 금액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 통제하고 필요한 시점이고 전체의 98.84% 접근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선호 비선호라고 구분하면 되겠죠. 중국인 관광객을 보통 6컵 그리고 중국 언론에도 그 한국 방문객이 611만 명이다. 야오디 그룹이 그 당진 씨와 5억 4천만 달러의 정말 큰
상당 동력의 어떤 그 핵심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1월 방송에서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의원들이라는 제목으로 선거법 위반이나 각종 비리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부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한 첫 번째 주제는 교도소 담장 안에 한 발 디딘 의원들입니다. 지난 방송 당시에 확정 판결을 받은 의원이 천안시 의원 1명, 아산시 의원 1명. 이 두 분은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재판 중인 의원이 2명,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는 의원이 1명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 재판받는 의원 2명 중 1명이 그 최근 1심 판결에서 네. 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황기등 천안시 의원인데요. 알선 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5천만 원 추징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그 검찰 수사 받는 의원은 그 조광석 시의원이 현재 알선 뇌물 약속 혐의로 그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뭐 이전 방송에서는 저희가 기소 전 단계여서 뭐 실명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 네.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됐고요. 또 재판을 받고 있던 의원이 1명 더 있었잖아요. 충남도 의원. 이진환 충남도의원인데요. 1월 7일 날 공판이 있었고요. 이진환 의원은 그 전기시설 관리 보수, 그러니까 학교의 전기시설 보수 부분에 있어서 특정 업체를 그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밀어주기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는 한 1,100만 원을 받은 것이고요. 네. 그 과정으로 해서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진환 의원은 그 7일 날 공판에서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의원은 학교와 업체는 그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자신의 입김이 통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황기승 의원도 본인은 계속 무죄를 지금 여전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어요. 네. 예, 황기순 의원은 단순히 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고선 그중 일부를 보관한 것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그 금융회사 직원의 고유의 업무에 대한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혐의를 전체 인정을 해서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 황기승 의원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그 알선을 하고 돈을 받았다 해서 앞서서 기소가 됐던 국회 전 보좌관 이모 씨가 있잖아요. 이분은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앞서서 좀 진행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 이모 네네. 씨는 그 지난해 5월이죠. 알선 수재 혐의로 그 징역 2년 6월에 1억 원 추징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그 현재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3차례 공판은 진행됐고요. 그 이모 씨는 식품 사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그 대출 편의를 받았다는 대가로 그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대신에 1억 원은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1억 원에 그 추가하기 위해서 항소를 했고 이 이모 씨 역시 당시 1억 원은 그 자리에 있던 지금 황기등 시의원이 받았지 본인은 절대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황기승 의원하고 전 보좌관 이모 씨하고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돈을 받긴 받았는데 황기승 의원하고 이 이모 씨하고 서로 내가 받은 게 아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달리 보셔야 될 네. 건데 황기승 의원은 그 이 전 보좌관이 받았고 네. 그것을 자신이 보관해줬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네. 있는 거고요. 그 이 전 보좌관은 그 당시에 1억 원 자체는 아예 없었다. 그 식당에서 이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공여자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식당 자체에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은 아예 없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돈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 예, 이렇게 각자의 재판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뭐 유무죄를 다투다 보니까 황기승 의원도 항소를 했죠. 뭐 2심이 이제 진행
중이죠. 예, 한기승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를 했고요. 또 검찰도 같이 항소를 했는데요. 검찰에서는 구형을 징역 1월에 추징금 1억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반토막이 나서 1년 이제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또 한 명 의원,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조광석 천안시의회 의원 수사를 받다가 결국에는 이제 기소가 됐는데 수사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예. 네, 그 그렇죠. 사건은. 그 검찰, 그러니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죠. 그 검찰이 최근 그 천안 지역 방범용 폐쇄로 TV, 그 CCTV 이와 관련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조광석 천안시의원은 뇌물수수 약속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 검찰에 따르면 그 조광석 시의원은 지난 2012년 초부터 그 평소 알고 지내던 천안 지역 CCTV 공사업체 대표에게 그 천안 지역 수의계약 공사를, 그러니까 읍면동 수의계약 공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면 거기에 대가로 공사 수주 금액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또 이제 앞서서 그 천안 지역 CCTV 업체를 구속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구속했을 때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이번에 이제 조광석 천안시의원을 추가 기소를 하면서 알선 뇌물 약속과 관련해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알아볼 게 당시 검찰에서 밝히면 그 조광석 시의원과 그 CCTV 업체 간 상당수 같은 사무실, 그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같이 사용을 했다는 점이죠. 그것도 이제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그렇죠. 예. 거고 적용된 혐의가 형법 132조에 있는 알선 수뢰 네. 혐의인데, 근데 이제 알선 뇌물 약속 혐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뇌물을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뇌물을 약속은 또 뭐예요? 이게 그 법률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엔 조광석 의원이 실제 돈을 업체로부터 받았다라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검찰에서는 주기로 했다. 그 정확하게 20%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검찰에서는 그 20% 총 공사 비용의 20%를 조광석 의원이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적용해서 이번에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뭐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1년을 넘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은 것도 아니고 뇌물을 그냥 주기로 받기로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한 건데 그것도 이제 물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드러날 텐데 뭐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 과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용두삼이 아니에요? 그 앞서 이종익 기자가 또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수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 게 그 범죄 기간이라고 밝힌 그 검찰이 범죄 기간이라고 밝힌 그 기간 동안 계속 조광석 의원하고 그 업자가 같은 사무실을 같은 공간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 안에서 모든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금으로 오고 갔을 것이라는 추정만 됐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그 우선 업자를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 업자를 통해서 구속 상태에서 계속 뭐 어떤 수사 기법을 사용해서 얻고자 했을 거예요. 그냥 줬다라는 증언을 얻고자 했을 텐데 지금 현재 그 업자는 뇌물을 공유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받은 사실도 없고 준 사실도 다만 없다고 지금 주장을 다만 하고 있다는 그 수사 결과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지방의회에다 충분한 경종을 울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공사에서 200만 원을 주고받았다 또는 주고받기로 약속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200만 원을 빼면 나머지 이제 공사 금액이 800만 원인데 그러면 그 200만 원 20%를 빼고도 그 공사를 했으면은 공사가 부실화됐든지 아니면 애초 할 수 있는 공사 금액보다 금액이 부풀려서 책정이 됐든지. 그거는 그때 1심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미 구속된 그 네. CCTV 업체 대표하고 다른 그 CCTV 관계자가 나와서 그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요. 보통 공사를 하면 60%가 남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CCTV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CCTV 하면 60%가 들어가고 40%가 남는 40%가 남는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40% 중에 맞은 폭이 굉장히 크네요. 예. 40%가 남는 것 중에 여기서 이제 그 준 거는 인건비도 포함돼서 20%를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궁금한 건 저는 여기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 이 20%를 줬다는 건 이제 검찰 주장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반 CCTV 업자가 그 광급공사, 그러니까 광급공사라고 하면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일반도 쉽게 그걸 딸 수가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 업체는 그러니까 2년간 47건, 그 금액만 7억 2천만 원 상당의 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됩니다. 그 업계에서는 그 47건 7억 2천만 원은 도저히 한 개 업체가, 심지어 이 업체는 사실 면허도 없던 업체예요. 그런 업체가 면허가 수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수주를 했어요? 받아왔죠. 빌려오기도 하고 이 사람은 아, 이제 면허를? 마치 이제 브로커 역할인 것처럼 자기가 하면서 다른 실제 면허가 있는 업체한테 제하청을 주기도 하고. 또 제하청을 주기도 하고. 황기승 의원 유죄 선고도 그렇고 조광석 의원 기소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선거를 2달 앞두고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선거가. 물론 이제 기소가 되거나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거는 조금 전 일이지만 어쨌든 선거를 직전에 둔 상황에서 이제 나온 결과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황기승 의원은 탈당을 했죠. 네, 탈당을 했는데 이건 황기승 의원의 좀 반론권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네. 그때 당시 밝힌 심정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황기승 시의원은 그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왔다. 현실적으로 본인을 둘러싼 재판의 진행이 그 당에 누가 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뭐 당원들이 뭐 그 징계 요구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징계 요구가 있는 다음 날 황기승 의원이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탈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심 선고가 있던 날 당원들이 징계 요구를 했고 그 이튿날 이제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거죠.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그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꼬리 자르기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사정과 외부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내부에서는 황기승 의원이나 조광석 의원의 탈당을 요구를 했는데요. 당원들이 탈당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명예를 지키겠다라는 좀 내부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탈당을 요구했고요. 네. 반면에 충남도당이나 그 당시 지역구 의원이 지금 현재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지만 그 이전에 지역구 의원이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거든요. 요분들은 지금 충남도당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중앙당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지 자기네들은 권한 받기이다라고 해서 한 발 물러선 이렇게 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황기승 의원이나 조광석 의원과는 약간 거리를 두는 이런 모습이고요. 정작 당원들은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으로는 아직 징계 대상은 아닌 건데 예. 아직 징계 대상은 아닌 건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게 이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또 당원들이 그렇게 강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같습니다. 끝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지금 쭉 열거했듯이 지금 굉장히 많은 다수의 천안시 의원들이 이런 비리에 연루되거나 그래서 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안시의회는 묵묵부답이에요. 이런 부분도 지금 시의회 차원에서는 좀 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저는 천안시의회가 저희 이번 기회를 반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조희 기자. 천안 시민을 위한 천안 시의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네. (20년) 만에 부활된 천안 고교평준화가 높은 관심 속에 학교 배정이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려됐던 특성화 학교 미달 사태도 없었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도 일지망 학교로 배정된 학생이 전체의 96%에 달하면서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마무리된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고교 평준화, 남은 건 상향 평준화. 지난번에 학교 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고교 평준화 진행 과정 속에서 두 분께 몇 점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유창임 기자는 50점, 이종익 기자는 90점. 네. 상대적으로 좀 후한 점수를 뒀었는데 지금 이제 학교 배정이 완료된 시점에서 보면 어때요? 그 점수에 좀 변동이 있습니까? 저는 유지하고 싶습니다. 50점. 50점. 여전히 조금 박해요. 이종익 기자는. 저는 90점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90점 그대로고. 왜요? 왜 점수가 그렇게 나와요? 뭐 저는 일단 저희 자녀가 이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주자는 건 아니고 일단 저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고요. 그 일지망 학교로 들어간 일지망 거예요?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잘 됐네. 네. 그 뭐 5,172명이었죠. 그 중3 학생들. 이제 후기했을 때 이 사람들 중에 이 학생들 중에 일지망의 96% 이상이 일지망에 들어갔습니다. 네. 뭐 10지망까지 있지만 2지망, 3지망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거의 98%. 그러니까 뭐 100명 중에 98명은 다 원하는 일지망에 들어갔지 않나.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그 원하는 학교들이 제가 뭐 예상했던 데와 같이 집 근처 가장 가기 편한 곳으로 다 지망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게 거기에 적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지망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8.84%, 99% 가까이 제가 3지망 안에서 다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유창임 기자는 여전히 50점. 점수가 50점이란 말이죠. 그건 또 왜 그래요? 좀 우선 이 기자한테 한번 묻고 네. 싶은데요. 만약에 그 원하는 일지망 학교에서 떨어졌으면 90점 줬을까요? 본인의 자녀가. 예, 예. 저는 2지망, 3지망도 썼는데 다 올바로 맞게 썼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3지망 안에서만 됐으면 그렇죠. 점수에 별로 변화가 없어요. 변화 어쨌든 뭐 본인이 느끼는 또 체감이 또 중요하니까. 저는 그 앞서 얘기한 2지망, 3지망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예. 2지망, 3지망 포함해서 2지망, 3지망에서 배정된 학생이 총 140명입니다. 네, 140.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미달된 학교가 총 4개 학교가 있어요. 네. 천안여고, 북일여고, 신당고, 업성고. 그런데 앞서 얘기한 140명 가운데 이 미달된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9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96명은 굳이 2지망, 3지망이 아니더라도 10지망, 9지망, 10지망에서도 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학생들이라는 거죠. 네. 다시 얘기해서 2지망, 3지망이 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5지망 이상 후순위의 경우에는 전체 학교가 그 미달된 4개 학교에 다 배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달된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1지망, 2지망, 3지망에서 높은 그 배정률이 나왔던 것이지 이게 전체로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달 학교 중에 신당고, 오성고는 그래도 조금 외곽이어서 교통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미달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주 의외인 게 북일여고하고 천안여고 뭐 전통적으로 좀 인기가 좋은 학교였는데 이 학교들이 미달이 됐다는 건 좀 의외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제 자녀가 자꾸 언급돼서 그런데요. 네. 제 자녀가 이제 딸인데 네. 북일여고를 지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우선시됐던 게 뭐냐면 저도 학부모로서 이 어디야 접근성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는 곳이 두정동이다 보니까 그 두정동 지역에 학교가 많이 몰렸고 저희 집에서 좀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가 오성고도 있었지만 여기는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저희들도 나중에 후순위로 지원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번 그 고교 평준화에서 뭐 기존에 앞서 우리 유창민 기자가 얘기했듯이 뭐 서열화의 문제성은 정말 타파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각종 대학마다 수시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집이 가까운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평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일여고라든지 천안여고라든지 이런 곳도 약간은 다소 그 접근성이 뛰어나지가 않거든요. 시내버스로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그 인기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의 서열화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거 그런데 아니에요?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에 의한 서열화가 새로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서열화라고 표현하지 말고 선호, 비선호라고 구분하면 네네네. 되겠죠. 그 비선호 학교가 분명하게 접근성에 따라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저는 뭐 예상컨대 그러면 권역별로 이거 학교를 좀 잘라보자. 그 지금은 천안 전체 학교를 놓고 이제 배정을 하는 방법에서 뭐 북부권역이면 북부권역, 동부권역, 서부권역, 뭐 남부권역 이렇게 나눠서 그 학교 권역대로 그 안에서 배정을 받게 배정을 하면은 이 그 접근성에 의한 비선호, 선호가 좀 타파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요. 네네. 예. 대안으로 한번 뭐 참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5순위에서 8순위까지 50명이 배정이 됐는데 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도 이 학생들은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발표가 끝나고 나서 충남도 교육청은 그 천안교육지원청 내에다가 그 이번 배정과 관련한 상담 창구를 운영했습니다. 네. 그때 상담 창구 운영을 해보니까 100여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대부분의 100통은 그 왜 집 앞 학교를 놔두고 다른 곳을 가느냐, 교통 대책이 있는가, 이게 주를 이뤘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 천안시가 올해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곽 지역 학교에 대한 이 버스 노선 개편은 절대적으로 네.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수요 응답형 버스를 좀 학교 네네. 앞쪽에 도입을 해서 학교 그 등교 하교 시간에 맞춰서 그쪽에만 집중 배정될 수 있는 제도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마을버스나 이제 지선버스 같은 거를 예. 배차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교평준화 관련해서는 뭐 이거 저희가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짧게만 좀 짚어보고요. 정리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고교평준화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뭐 예를 신당고나 읍성고에서 무더기로 서울대학교 학생을 배출을 했다 네. 했을 때는 그 접근성은 아예 바로 뭐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받아놓은 학생 인자를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른 그건 각자의 학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향평준화가 남았다라는 얘기고. 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언급됐듯이 이제 상향평준화 꼭 필요한 시점이고, 두 번째는 이 평준화가 성공될 수 있었던 거는 그 특성화고의 활성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책과 그 상향평준화에 대한 대안책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 해에 무려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천안 시민의 10배, 아산 시민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가까운 충남도 내 각 시군의 관광 정책도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오늘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집에 놀러와요 6커입니다. 아시아가 1000만 명이에요. 이 중에 중국만 600만 명이에요. 네, 관광객들 상당수가 쇼핑을 목적으로 관광을 한다고 했는데, 이 천안 아산에서는 이 당진 지역의 이제 라우디로 투자는 정말 큰 성장 동력의 어떤 그 핵심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을 보통 저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맞는 표현입니까? 유객이라는 그 한자 놀유 손객, 네. 이 유객이라는 단어의 중국식 발음이 유커 또는 요커라고 하는데요. 네. 그 국립국어원에서는 요커가 아닌 유커가 공식 표준 표기가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유커, 그 중국인들이 알면 웃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유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그 여행객, 관광객, 그 통틀어서 유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투어리스트, 일본 관광객을 뭐 유가큐라고 부르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따라서 유커 대신에 중국인 관광객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6커가 우리말로 하면 여행객, 관광객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뭐 일반 관광객. 요커, 6커 뭐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중국 사람들 발음으로 불러서 그냥 그걸 중국인 네. 관광객 이렇게 사용해서 쓰는 거. 언론에서 그죠? 만든 뭐 신조어격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근데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게 뭐 신문 방송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6커, 어디는 요커. 이게 실제로 이제 발음이 중국인들은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직접 한번 같이 보시죠. 游客 요크, 요크. 요커. 그죠? 우리는 요커, 유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요크 뭐 크로 끝나는 것 같이 발음이 우리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분이 저희 중부방송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연출이에요. 조연출인데 중국이 고향입니다. 산둥성이 고향이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우리랑은 좀 발음이 다르죠. 얼마 전에 산둥성 다녀왔는데 아, 그러세요? 청도. 우리나라도 이제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특히 이 중국인 관광객이 한 해에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가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한국관광공사에 가면 자료가 잘 나오거든요. 네. 얘들하고 다르게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그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1,300만 명입니다. 네. 이 중에 앞선 것들이 뭐 동남아시아 이쪽이 그 아시아가 1,000만 명이에요. 이 중에 중국만 600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올 한해 그 중국인,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인원수가 8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뭐 최근 중국 언론에 따르면 거의 한국 수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언론에도 그 한국 방문객이 611만 명이다. 근데 이 같은 수치는 작년에 메르스 한파가 있었잖아요. 네네. 메르스 때문에 이 뭐 관광객이 줄었는데도 이 정도 차였다는 건 상당한 수죠.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서울, 뭐 제주 이런 데는 서울에 1년 외국인 관광객이 뭐 1,000만 명이 훌쩍 넘고 제주도도 1년 방문객이 관광객이 뭐 1,000만 명을 넘는다 이러잖아요. 아니 뭐 우리가 쉽게 지금 서울 명동을 가더라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거의 절반 이상은 그 중국인을 포함해서는 외국인이고요. 심지어 그 상점 그 아르바이트생들도 보통 뭐 2개국어 이상은 다 해야 네. 뭐 중국어, 일본어는 해야 이게 물건을 팔 수 있을 정도니까요. 지금 어마어마한 상태죠. 그러니까 서울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서울에서 가장 좋았던 곳, 다시 가고 싶은 곳 물으면 1위가 명동, 2위가 뭐 동대문.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고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선순위에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것도 순위도 조금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이 보는 거에서 네. 이제 소비하는 거, 원하는 걸 쇼핑하는 걸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보면. 예.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워낙 많기도 하거니와 지금 관광객들 상당수가 쇼핑을 목적으로 관광을 한다고 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또 돈도 그렇게 많이 쓴다면서요? 예, 2013년에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평균 141만 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중에 가장 큰 돈을 쓰는 국가는 대만인, 그다음이 중국인, 그다음이 일본인 이런 순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국인이 그 한 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중에 35.9%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뭐 2위 중국인이 가장 큰 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대만이 1위라고는 하지만 대만이 1인당 145만 5만 6천 6천 원. 중국이 144만 5천 원. 11,000원 차이. 예. 예. 만 원? 만원 크게 별 차이는 중국인 없는데. 방문객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예, 만원 차이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비용은 여행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쓰네요. 그래도 3위니까요. 네. 예. 그렇죠. 그 저 한국관광공사 그 통계에 보면은 이 중국인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 설문조사 결과 이들이 오는 방문 목적이 70% 이상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쇼핑입니다. 그리고 20%가 한류 문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가 성형이라든지 여행 이렇게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이 쇼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뭐 돈도 많이 쓰고 하는데 사실 충남도에서 이 글쎄 외국인 관광객 왠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을 충남도 내에서 그렇게 찾아보기도 쉽지도 않잖아요. 충남에서 봤을 때는 이건 딴 세상 얘기죠. 뭐 서울 네. 얘기고 제주 얘기고 뭐 충남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서울 천안에 그 중국 관광객들 포함해서 외국 관광객이 소규모 모인다고는 하는데요. 네. 업계에 따르면 작년에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적은 숫자 아닌데요? 예. 그런데 요 다녀간 것은 어떻게 다녀간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서울에서 쇼핑을 하고, 근데 이미 서울에서는 숙박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숙박과 제주도 또는 부산으로 이동하는 중간 거점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청주공항과 가까운 천안에서 단순히 1박을 한 다음에 청주로 넘어가서 제주도로 또는 부산으로 이런 가는 형태, 경유지 역할만 지금 했던 것일 뿐 실제 관광객을 천안시가 유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청주공항 같은 경우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주공항과 가까운 인근 지역에 그 모텔, 호텔 이런 부분이 가격이 상당히 올랐대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가 또 많다 거기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잘 바에 이제 여행사들은 더 이제 천안도 가까우니까 천안 지금 저녁 때 보시면 아까
뭐 4만 명, 5만 명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대요. 여기 성정도 모텔 주변에 가면 관광차들이 많거든요, 아침에. 네. 그 관광차들이 바로 그들 중국인들, 우리는 모르는 그 중국인들이 왔다가 잠만 여기서 자고 청주공항으로 가는 겁니다. 아깝네요. 어차피 일로 지금 어쨌든 유인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하루나 네. 최소 하루를 어떻게든 잡아놓을 수 있는 네. 거리가 필요한데 네. 천안이나 관광 인프라가 없다는 거죠. 아산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아까 좀 뭐 천안에서 이렇게 하루 거쳐 묵어가는 관광객이 한 4, 5만 명 된다고 했는데 아산시는 어때요? 아산시도 마찬가지로 근데 다만 아산은 온천이라는 이제 패키지가 있다 조금 유리한 보니까 조건이 있잖아요. 예. 지난해 뭐 아산시는 한 2만 명 정도가 온천 관광이나 또는 온공 화장품 구입을 위해서 찾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산시는 특히나 그 인센티브도 업계에다 제공을 하면서 올해 3만 명 유치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는 그 충남에서는 그 그러니까 아산은 천안은 없고 아예 예. 그리고 아산 그리고 저 공주, 부여, 이 서산 네 곳밖에 없습니다. 충남도 내에서. 네. 그리고 이 아산시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 됐을 경우 그 유료 관광지 2개 이상 관람할 경우에 하룻밤을 자게 되면 그 여행사에 1만 5천 원을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서 네, 유료 관광지를 2곳 이상 관람할 방문을 경우. 하면 그렇죠. 관광객 한 한 명당 명당 15,000원 15,000원 정도를 네, 그 지원해 여행사의 인센티브로 준다. 네, 이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해외로 나갈 때 동남아시아나 뭐 중국 나갈 때 패키지 여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우리 뭐 특정 여행사와 계약을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갈 수 있는 거는 그쪽에서 이미 그 인센티브 그 지역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가 있어서 가능한 패키지 상품이거든요.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업계와 이제 조율을 해서 그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고요. 지금 작은 단계지만 아산시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업체와 지금 약간의 조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뭐 관광객 한 명당 10,000원, 20,000원 뭐 준다고 해서 서울 갈 관광객이 아산으로 오고 제주도 갈 관광객이 아산으로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지금 청주에서 머무르던 중국인들이 여기 천안에서 자는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룻밤 묵는 게 한 10,000원에서 그러니까 10,000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좀 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사 측에서는 그게 다 수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만 한다고 하면 이들이 사용한 금액은 이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센티브가 좋다 안 좋다는 솔직히 뭐 표현 나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그렇죠. 위한 아니, 마중물 역할은 될 거다. 제가 여행사 뭐 업계 관계자라도 나에게 얼마라도 보존을 해주는 곳에 찾아가지 뭐 없는 데 가는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천안 같은 경우 아직 그 지난해 통계는 없어요. 하지만 2014년 통계를 보면 뭐 그러니까 방문객 그 관광객이 2014년 한 해 기준으로 76만 명이나 됩니다. 네. 꽤 많은 숫자죠. 하지만 이 중에서 8만 명, 외국인이 8만 명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그 8만 명도 일본, 미국 이렇게 그 독립기념관을 거치고 대부분 그 유료가 아닌 무료 관광지 그 같은 수치입니다. 그 8만 명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가 천안시 그 시승격 50주년 뭐 기념해서 관광객을 뭐 유치를 했던 그 해일 거예요. 근데 그 관광객 유치의 대부분이 어디냐면 그 독립기념관도 물론 좋고요. 그리고 뭐 광덕산도 있고. 근데 참 애매한 숫자가 흥타령 축제. 흥타령 축제 외국인 참가자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다 이제 관광객으로 넣다 보니까 그 수치는 조금 허수가 좀 있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난해도 아직까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만큼 천안시 같은 경우 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마련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분석을 해서 정책을 세우고 뭐 그러려면 통계부터 어쨌든 통계부터 있어야 되는 통계가 지금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심 밖이다 아직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최근에 중국 기업이 이 충남도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됐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중국 국영 기업인 랴오디 그룹이 그 당진시와 5억 4천만 달러의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네. 그 랴오디 그룹은 당진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목 마리나 항만 개발과 난진섭 일원의 관광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5억 4천만 달러면 우리 돈은 한 6천억 6천억, 6,500원 6,500원, 예, 그 그 정도.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천안아산은 당진하고 뭐 좀 접해 있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럼 그렇죠. 잘만 활용하면은 천안아산도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 아산, 당진 그리고 가능하다면 청주공항까지 같이 해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안에는 뭐 관광업체도 필요할 것이고, 숙박업체도 필요할 것이고, 요식업체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좀 큰 틀에서 이런 논의가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당진시와 지금 여기 천안아산에서 당진시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안팎이잖아요. 네. 그 거리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 이 천안아산에서는 이 당진 지역의 이제 라우디 그룹 투자는 정말 큰 성장 동력의 어떤 그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라우디 그룹의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그 천안도 좋은 호재가 있거든요. 네. 그 LG 생활건강의 뷰티 테마파크라는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그런 화장품에 대한 공장에서부터 연구단지에서부터 공장 그리고 그 판매 시설까지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뷰티 테마파크라는 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감은 높이고 있고요. 그러면 단순히 천안에서 하루 자고 청주공항으로 뺏길 것이냐, 뭐 제주도로 뺏길 것이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천안에서 하루나 이틀을 잡아놓고 관광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하는 그런 여건은 천안시가 만들어줘야겠죠. 이 뷰티 테마파크 뭐 확정한 걸 가지고 하여튼 천안시에서도 구본영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큰 성과로 그렇게 자평을 하던데 유찬 기자도 지금 몇 번째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아산시도 뭐 계획이 좀 있다면서요? 네, 아산시도 지금 그 본인들이 그 2천만 원 내에서 그동안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000명 미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들도 비공식 집계, 그러니까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데 알아보면 거기도 지난 한 해 한 2만 명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이들을 보면 이제 왔던 관광객 패턴을 보니까 온천 그리고 그 화장품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시도 자체적으로 이제 그 온천을 활성화하는 여행사와 함께 온천과 어떤 협약을 맺어가지고 온천을 올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또 온궁 화장품이라고 그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화장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화장품을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료관광을 접목해가지고 이 중국을 유치하겠다. 이런 나머지 어떤 나름대로의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특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 노력이랄까요? 뭐 전국 지자체마다 엄청나게 이제 경쟁 아닌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천안에서 자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면 천안도 이제 그 숙박업계에서 그냥 단순히 모텔 뭐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좀 이 시점에서는 배낭 여행객들을 위한 그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개별로 오는 배낭여행족들을 위한 뭔가의 인프라도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 인프라가 상당히 좋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아까 말했던 LG 뷰티 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이고 그리고 그 불당동 쪽에 지금 면세점이 5월달 그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개장한다고 하면 그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마련된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뭐 유비무환이라는데 이런데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는다고 하면 중국인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대안책은 지금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찬입니다. 제 거 봤어요.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자. 똑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선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바로 총선이 남았기 때문에 네. 선거 필요하겠죠. 2달 안으로 지금 이제 선거가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지역의 이슈를 탈탈 털어서 뭐 선거 얘기를 비롯해서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만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